안녕하세요. 얼마 전 큰 코 제대로 다친 40대 초반 미혼 남자입니다. 미혼 남자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채널에 다 사연을 보냈나 싶으시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쓰게 됐습니다. 사람 일 모른다고 저도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게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했고 치과 대학에 진학해서 현재까지도 치과 의사로 일할 만큼 능력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늘 영리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은 의사 아들 자랑에 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며 싱글벙글이셨죠. 요즘 TV를 보면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사기 캐릭터 같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비 아내가 전부 사기일 줄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10개월 연애 끝에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골로 갈 뻔한 인생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애 경험이 없던 것도 아니고 나이에 맞는 연애도 해봤지만 결혼까지 이어지는 인연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치과 일도 적성에 맞았고 취미생활도 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마흔이 되도록 결혼 생각도 없이 일만 하니까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종종 전화를 하셨어요. 너는 만나는 여자도 없어? 나이가 몇인데 장가도 안 가고 여직 일만 하고 있어. 지금이야 젊으니까 괜찮지만 더 나이 들면 보기 흉해. 뭘 또 보기가 흉해요. 집신도 다 짝이 있다고 언젠간 결혼하겠죠. 집신이 짝이 있으면 뭐해. 나머지 한 짝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지도 않는 걸. 너 이제 40이야. 당장 장가가서 애 낳아도 걔가 대학 갈 나이 되면 너 금방 환갑이다. 요즘에는 나이 든 부모 애들도 싫어해. 오늘 시내 나가서 보니까 결혼정보회사 가면 너처럼 인물 훤한 여자들이 많다는데 너도 그것 좀 알아봐. 진짜 이 애미 소원이다, 소원.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부모님은 홍기 꽉 찬 아들이 장가갈 생각이 없어 보이자 결혼정보회사를 가보라면서 권유하셨어요. 그 무렵 어머니가 하도 장가 언제 갈 거냐면서 보채는 통에 저는 잔소리를 피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속이 타들어갈 만도 했던 게 남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셨던 것 같았죠. 당시 주변에 같은 치과 의사였던 친구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아내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눈 딱 감고 저도 가입을 해봤어요. 등록 후 결혼정보회사 매니저를 통해 프로필을 보고 첫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예비 아내였던 겁니다. 예비 아내는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이 1억이나 됐어요. 사진상으로 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나이도 저보다 4살 연하였던 예비 아내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첫 만남을 갖게 됐죠. 그런데 예상외로 예비 아내와 저는 성격이며 취향, 인생관도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연인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화가 잘 통하냐인데 예비 아내와는 몇 시간을 떠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죠. 그렇게 첫 만남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나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연애 기간이 5개월이 넘어갔을 때쯤 친구들 모임에도 같이 나가고는 했어요. 예비 아내가 졸업한 대학교와 동문인 친구가 있던 모임이라 예비 아내도 부담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친구들 모임이라는 말만 하고 예비 아내와 동문인 친구가 있다는 말은 못했던 거예요. 어차피 좁은 한국 땅에서 동문 마주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예비 아내는 제 친구가 본인과 같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소개하니까 크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는 반가운 마음에
예비 아내를 보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저랑 같은 대학 나온 줄 몰랐는데 진짜 반갑네요. 여기 아직 도착 전인데 제일 늦게 오는 친구 한 놈도 A대학 나왔어요.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고 좋네요. 근데 전 학교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해서요. 에이, 그래도 학교 앞에 있던 분식집은 가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여대생들 많아서 저도 친구랑 엄청 갔어요. 한창 그럴 나이잖아요. 거기요? 네, 저도 분식 좋아해서 가긴 갔었죠. 역시 그때 학교 분식집이 예쁜 여대생만 갔던 게 맞았나 봐요. 지금 너무 예쁘세요. 친구는 신이 난 듯 예비 아내를 보면서 옛날 대학교 이야기를 했고 예비 아내는 적당히 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표정이 불편해 보이더니 화장실을 간다면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늦게 도착한 친구가 급히 들어왔고 아까부터 예비 아내와 같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로 신나게 떠들던 친구 한 놈이 지각한 그 친구를 보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철이 여자친구분 우리랑 같은 대학교 나왔대. 그 학교 앞에 분식집도 기억하시더라. 분식집? 학교 앞에 그런 게 어딨어? 뭔 소리야. 우리 학교 앞에서 같이 자주 먹었잖아. 아야, 그건 임마 우리 둘이 살다 하숙집 앞에 있던 거잖아. 이놈 기억력이 맛이 갔네. 파란색 간판이었던 분식집. 맞다. 그거 하숙집 앞이었지. 어? 근데 영철이 여자친구분 학교 앞에서 자기도 갔다고 하던데? 그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친구들은 일순간 조용해지고 서로 눈치만 봤어요. 저는 오래전에 졸업해서 착각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때 화장실에 다녀온 예비 아내가 들어왔고 예비 아내는 싸해진 분위기를 뚫고 자리에 앉았는데 친구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예비 아내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우리 학교 앞에 분식집 없었는데 재수 씨도 착각한 거죠? 네? 있었는데 아니었나? 근데 제가 워낙 공부만 해서 뭐가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공부만 하셨으면 모를 수도 있죠. 저도 워낙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해요. 그럼 그 학교 다닐 때 같은 과에 있던 김영숙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대학교 얘기 불편한데 그만하시죠. 잘 기억도 안 나고 제가 대학교 때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요. 예비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착각을 한 것 같다며 얼버무렸어요. 친구는 화제를 돌려보려고 예비 아내와 같은 과에 있던 지인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냐고 묻는 질문이 정색까지 할 일인가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표정이 갑자기 정색을 하는 예비 아내를 보고 다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옛날 얘기 너무 오래 하지 말자고 화제를 돌렸죠. 하지만 저는 친구들이 웃자고 한 말에 정색을 하고 말하는 예비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예비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아까 내 친구한테 그렇게 정색까지 하면서 말할 일이야? 옛날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그렇지. 뭘 기억나는 게 없는데 뭐라고 말해? 그냥 대충 말하고 말을 돌리면 될 거 아니야. 너랑 같은 학교 나온 동기가 지인이라는데 왜 모른 척해? 그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알 수도 있는 사이잖아. 나이 들어서 학벌 따지는 거 우습고 유치해서 그래. 대학교 졸업장이 대수야? 그리고 오늘 모임에 같은 학교 졸업생이 있다고 왜 말 안 해?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뭘 당황까지 해? 대한민국에서 학연, 혈연, 지원 빼면 뭐가 남는다고. 안 나온 학교를 나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정색을 해? 누가 안 나왔다는 거야? 나 그 학교 졸업생 맞아. 나 그만 얘기할래. 분명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만났을 때 학교 졸업장도 다 봤는데 왜 그렇게 펄쩍 뛰면서 정색을 하나 싶었죠. 그렇다고 어디서 말하기 창피한 수준의 학교도 아니고 나름 서울에 있는 번듯한 대학교를 나왔는데
왜 저렇게 싫어할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미심쩍은 일이 생겼어요. 사실 대학교 얘기야 워낙 과거 일이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제가 오랜만에 오후 진료를 일찍 끝나던 날 퇴근하는 예비 아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평소 예비 아내가 종종 제가 일하는 병원에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퇴근길에 데리러 가봐야겠다 다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래켜 주려고 미리 말도 안 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남기자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자 예비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왜 말도 없이 와? 나 오늘 일 많아서 야근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 얼마나 걸리는데? 그럼 근처 서점에서 내가 책이라도 보고 있을게. 한 서너 시간이면 나오지? 무슨 소리야. 오빤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쉬워 보여?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왜 회사 앞에서 죽치고 있겠다는 거야? 나 오늘 밤새도록 일해야 되니까 그냥 가.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예비 아내의 전화에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가 못 올 곳을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펄쩍 뛰면서 화를 낼 일인가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전화를 거절하고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내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비 아내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혹시 홍보팀 오늘 무슨 일이 있길래 밤새 일을 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지인이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 근무제도 바뀌면서 밤새도록 일 못해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팀장급 아니면 다 퇴근해야 되는 날이에요. 요즘 회사가 복지 신경 쓴다고 새로 도입했는데 수요일은 회식도 금지라니까요. 그래도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다 퇴근을 한다고? 따로 야근 신청하면 야근해도 되는데 그것도 밤 12시는 못 넘겨요. 여자친구분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상하다.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사내 게시판에 아직도 공지사항 올라와 있어요. 저는 갑자기 뺨이라도 한 대 맞은 듯 어안이 벙벙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일해야 된다고 화를 내던 예비 아내는 그럼 대체 뭘 하고 있다는 건지 의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화를 안 받는 예비 아내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이 문자 보면 전화 줘. 오늘 야근 없다면서 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순간적으로 예비 아내가 바람이라도 피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여자들 남자들 여러 재고 따지려고 연애 중에도 선을 보러 다닌다는 말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때 혹시 예비 아내가 나를 만난 후에도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게다가 그동안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줄곧 야근을 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지인은 그 시기는 회사에서 홍보팀이 가장 한가할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인한테 예비 아내 이름을 알려주고 직원 검색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직원 검색을 해보니 예비 아내가 조회됐고 제가 순간적으로 저속한 의심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야근을 핑계로 예비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그 행방이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스쳐가고 있는 찰나에 예비 아내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달갑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내던 예비 아내는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날벼락 같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 정말 억울하다. 오빠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오늘 그 회사에 야근 없는 날이라 전부 퇴근했다던데 너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회사에 그런 날이 어딨어. 오늘 일하려다 몸이 안 좋아서 그냥 퇴근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
그 회사 다니는 지인이 해준 말이랑 다르네. 계속 거짓말하고 회피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어디에 있길래 똑바로 말을 못해? 저는 계속해서 딴소리하는 예비 아내를 추궁하듯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아내는 잠시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다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디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사람처럼 우는데 저도 당황스러웠죠.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저는 옆에서 한 대 때리기라도 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예비 아내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털어놨습니다. 오빠, 나 사실 임신했어.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병원으로 검진받으러 다니면서 고민 많았어.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어떻게 그런 일을 숨기고 있어? 매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1년은 만나야 결혼할 사람인지 아는 거 아니냐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사람은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알 수 있다며. 우리 만난 지 10개월이야. 거의 1년이나 다름없는 기간인데 혼자 숨기고 병원에 다니고 있으면 어떡해? 아빠 없는 애 만들려고 그랬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언성을 높이며 말하자 예비 아내는 서럽게 울었어요. 그때 예비 아내에게 위치를 묻고 바로 차를 몰아 예비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혼자 집에 있던 예비 아내를 데리고 나와 같이 외식도 하고 그동안 서로 쌓여있던 해묵은 감정을 대화로 풀었어요. 그리고 서로 오해가 풀릴 때쯤 예비 아내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6살 때 친아빠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랑 둘이 살았던 거 알지? 태어날 아이한테는 온전한 가정 주고 싶어. 나도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될 테니까 오빠도 같이 노력해줘.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전부 다 말해줘. 하나 숨기기 시작하면 2개, 3개 숨기는 거 늘어나는 거 금방이야. 이번 일만 해도 그렇잖아. 솔직히 말하고 풀었으면 이렇게 될 일도 아니었어. 우리 치과 선생님이 진료보는데 괜한 걱정거리 만들어줄까 봐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그날 먹은 반찬까지도 전부 다 말해줄게. 그렇게 예비 아내와 쌓였던 오해를 풀었고 얼마 뒤 예비 아내에게 프로포즈까지 했습니다. 저도 예비 아내도 서로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 갑자기 생긴 아이를 포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우선 예비 장모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비 아내에게 먼저 인사를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아내는 제 말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이 당황한 얼굴로 약속 잡기를 미루고 있었어요. 결혼할 여자 집에 먼저 인사 가는 게 무리한 일인가요? 남자로서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아내가 인사드리러 가는 날짜 잡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언제 같이 인사드리러 가냐 물어도 예비 장모가 일로 바쁘다면서 미루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아내는 저한테 신이 난 목소리로 드디어 예비 장모가 시간이 났다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비 아내의 말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때 예비 아내는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었답니다. 우리 엄마 내일은 시간이 된대. 일이 꽉 차 있어서 언제 볼 수 있나 나도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냥 회사 다니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주말에라도 시간이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바쁘신 거야? 그게 우리 엄마가 투잡을 하고 있어. 나 시집갈 때 돈 보태주고 싶다고 내가 말려도 굳이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시네. 아빠 없이 자라내라고 미움 안 받게 한다고 시집갈 때 부족하게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 봐. 예비 장모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치 정기적인 일이 아니라 스케줄을 잡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듯이 일이 꽉 차 있대 라는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심쩍은 듯 묻자 예비 아내는 결혼 자금을 보태주려고 예비 장모가 아르바이트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괜히 말투에 꽂혀서 엄한 생각을 했구나 했죠. 하지만 예비 장모를 만나 결혼 준비에 대해 얘기하려던 저는 괜한 소리만 하다 오게 됐어요. 지금도 예비 장모를 처음 보던 날을 떠올려 보면 이 두 사람이 진짜 모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무슨 예비 장모를 만나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하는 듯한 자리였어요. 겨우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된 날, 저는 예비 아내와 먼저 식당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조심스레 인사를 하고 다가오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내와 예비 장모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비 아내는 눈이 크고 동그란 편에 쌍꺼풀이 있었는데 예비 장모는 눈도 짝눈에 무쌍이었어요. 게다가 두 사람 코 모양, 얼굴형, 어디 하나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도 모르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뻔했는데 예비 장모가 먼저 인사를 하고 다가와서 이 사람이 예비 장모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놀란 걸 눈치챘는지 예비 장모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이랑 내가 너무 안 닮아서 놀랐죠? 나도 내 배 아파 낳은 딸인데 어쩜 그렇게 자기 아빠 얼굴만 쏙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먼저 떠나고 사람들이 딸 얼굴 보면서 얼핏 보면 죽은 남편 살아 돌아온 줄 알겠다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아, 그러셨어요?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는 말이 진짜였나 보네요. 저는 예비 장모의 말에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예비 아내의 친부를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으니 정말로 예비 아내가 엄마보다는 아버지 얼굴을 더 닮았구나 하고 넘겼어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예비 장모는 성격도 좋고 호탕해 보였죠. 그렇게 한참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과거 예비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비 장모는 예비 아내가 어린 시절에 다른 애들이랑 서 있어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예뻤고 워낙 애교가 많아서인지 먼저 간 남편이 딸을 끔찍하게 아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비 장모가 대뜸 석연치 않은 말을 하는데 예비 아내가 했던 말과 다르게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예비 장모는 그때 갑자기 옛 추억을 감상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애 아빠랑 같이 갔었는데 그 어린애가 눈에서 지 아빠만 사라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난 정말 쟤 달래느라 애 먹었지 뭐야. 네? 초등학교 입학식 때요? 6살 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을 어떻게 가신 거예요? 저는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는 예비 장모의 말이 이상해 얼른 반박했습니다. 분명 예비 아내 말로는 6살 때 사고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에 돌아가신 아빠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죽은 시기를 잘못 기억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안의 가장이고 아빠인데 돌아가신 해를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대체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의아함이 들었는데 예비 장모가 말을 얼버무리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휴, 내가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갔었나? 그랬던 것 같아. 애 아빠 죽고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애들을 좋아해서 워낙 우리 미경이를 아껴줬거든. 그랬더니 미경이도 아빠 정이 그리웠는지 친아빠처럼 잘 따랐어. 뭐 그러고 또 헤어지긴 했는데 미경이를 정말 친딸처럼 아꼈지. 오죽하면 내가 사별한 남편이랑 헷갈리겠어. 아유, 나도 나이가 먹었나 자꾸 깜빡깜빡하네. 아유, 더워라. 갱년기인가 땀이 삐질삐질 난다. 예비 장모는 횡설수설하면서
괜히 이 말 저 말 전부 쏟아내는 것 같았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사별한 남편과 잠시 만난 남자와 헷갈린다는 게 솔직히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비 아내의 표정을 보자 한숨을 쉬며 물만 마시는 거예요. 마치 들키기 싫은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부모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비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를 처음 보고 인사를 나누고 자리가 끝이 나기까지 저는 이상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감정적으로 쌓인 게 많은 사람치고는 예비 장모와 예비 아내 사이에는 조금의 친밀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통 가족끼리 원수처럼 싸우며 사는 것도 서로 일말의 애정이 있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저 두 모녀 사이에는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주제를 놓고도 다른 소리를 하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정리해봐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장인이 언제 없었는지도 서로 기억이 달랐고 무엇보다 딸 시집 보내려는 사람이 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처럼 얘기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또 예비 아내가 산부인과를 갈 때는 꼭 예비 장모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저도 초음파 사진을 봤으니까 산부인과 검진을 같이 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예비 아내가 저를 보면서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빠 일도 바쁜데 나 혼자 갈게. 마침 엄마도 같이 가주신다고 하니까 괜찮아. 나 초음파 사진밖에 못 봤잖아. 나도 병원에 가서 아이는 괜찮은지 같이 봐야지. 그거 같이 본다고 뭐가 달라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주 잘 크고 있다고 했어. 기형아 검사도 해야 된다며.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장모님은 쉬시라고 하고 내 차로 같이 가. 싫다는데 왜 그래 정말. 나 산모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오빠가 아무리 의사라도 난 엄마가 더 편할 수 있잖아. 우리 엄마 이제 엄마 노릇한다고 나랑 병원 가는 거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럼 셋이 가면 되잖아. 솔직히 내가 애기 아빠인데 내가 안 간다는 것도 이상하지. 맨날 혼자 가서 듣고 오면 난 전에 듣기만 하는 것도 웃겨. 됐어. 오늘은 나 혼자 갈게.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오늘은 엄마랑 결혼 준비로 같이 상의할 것도 있고 둘이 다녀올래. 저는 예비 아내가 보여준 초음파 사진을 본 후로 같이 산부인과를 가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같이 듣고 싶었는데 죽어도 저랑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기형아 검사를 받으러 가던 날 같이 가겠다고 화를 내며 말했지만 곧 죽어도 엄마랑 둘이 가겠다며 우기는 통에 산부인과 입구도 못 봤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임신했는데 같이 병원도 안 가보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예비 아내의 태도에 저는 아예 몰래라도 쫓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아내가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가는 날짜를 미리 알아두고 몰래 쫓아가려고 집 앞에서 대기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예비 아내가 집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집 앞에서 언제 나오나 기다리다 결국 참다 못해 예비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방금 일어난 듯한 예비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왜 병원에 안 가냐고 물었고 예비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 다녀왔다가 깜빡 잠들었지. 근데 내가 지금 병원에 안 가고 집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게 난 오늘 병원 간다길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고 했지. 근데 낮엔 회사에 있던 거 아니야? 대체 언제 갔다 온 거야? 내가 여기서 3시부터 기다렸는데 당신 점심쯤에 집에 도착했다고 나한테 사진까지 보냈잖아. 그게 회사에서 외출 신청하고 잠깐 갔다 왔지. 왜 그렇게 병원에 집착을 해? 왜 남의 집 앞에서 말도 없이 사람을 기다려? 지금 남이라고 했어?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임신 3개월 차에 남편이 한 번도 산부인과에 같이 안 가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내가 산부인과 다니면서 친해진 산모가 있는데
그 산모가 미혼모라서 그래. 미혼모 산모랑 다니는데 내가 남편이랑 가봐. 그 사람 속으로 상처받지 않겠어? 누가 그 산모랑 셋이 가자는 거야? 그냥 우리 둘이 가보자고. 나 임신한 산모야. 산모는 절대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오빠 이럴 때마다 나 딱 죽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데 집착 좀 그만해. 예비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왜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산모랑도 가는 병원을 아기 아빠인 저랑은 못 가는 건지 의문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산부인과 같이 가는 걸 피하던 예비 아내를 보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길래 같이 고깃집을 갔는데 글쎄 예비 아내가 맥주를 주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임신 4개월 차라 저는 깜짝 놀란 얼굴로 예비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무슨 맥주를 시키겠다는 거야? 아, 맞다. 아, 깜빡했다. 오랜만에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술부터 시킬 뻔했네. 무슨 여자가 임신한 걸 깜빡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워낙 입덧도 없고 속도 편하니까. 나 임신 체질인가 몸이 아주 가벼워. 세상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거 까먹었다는 여자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남자라서 이런 여자를 처음 보는 건가 싶을 만큼 황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딘가 이상하다 싶은 냄새가 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저는 물증을 찾지 못해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됐답니다.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시기로 한 부모님께 약도를 드리고 먼저 예비 아내와 예비 장모와 셋이서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된 한정식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약도를 간단히 보내드렸다 해도 시골에 사시던 부모님이 서울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씩 전화해서 길을 물으셨고 저는 결국 예비 장모와 대화를 하다 잠시 나갔다 온다며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죠. 밖에 나와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려고 보니까 전화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식당으로 허겁지겁 들어갔는데 살짝 열린 문틈으로 예비 아내와 예비 장모의 충격적인 대화가 들렸어요. 열린 문틈으로 연신 식은땀을 닦는 예비 장모는 예비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연기 잘하고 있죠? 아유, 심장 떨려 죽겠어요. 지금처럼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지난번처럼 괜히 오바하다가 헛소리 하지 말고요. 그때 내가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진땀 뺐는 줄 알아요? 난 그냥 진짜 엄마처럼 잘하고 싶었던 건데 미리 외우고 간 게 머리에서 꼬이는 바람에 아유, 이런 대역 아르바이트는 사모님이 처음이라 서툴렀어요. 진짜 엄마가 아닌데 아무리 외운다고 그게 자연스럽겠어요? 제발 속물처럼 안 보이게 그 입 좀 다물어요. 나 의사 남편 얻으려고 개고생하는데 꼭 그렇게 죄를 뿌려야겠어요? 저런 남자들이 얼마나 여우인 줄 알아요? 제발 시부모님 오시면 인상 좋은 아줌마처럼 잘 웃기나 해요. 오늘도 실수하면 나 진짜 돈 안 줄 거니까 명심해요. 예비 아내는 짜증 섞인 말투로 예비 장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제 귀로 듣고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죠. 이게 지금 엄마와 딸의 대화로 들리시나요? 아무리 들어도 둘이 작당 모의라도 하는 것처럼 들렸고 저는 한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저 둘이 왜 같은 문제를 두고 딴소리를 했나 감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일삼는 예비 아내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저 하나로도 모자라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며 저희 부모님까지 속이려고 한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한정식 룸 문이 부서져라 열고는 방안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넌 뭐야? 뭐하는 년이길래 이딴 되도 않은 작당 모의를 해? 대역 알바?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난 저는
앞뒤 볼 것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냅다 욕을 날려버렸어요. 그동안 미심쩍고 이상했던 부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자 이 자리에서 아예 단판을 짓자는 심정이었죠.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열자 예비 아내는 사면 초가에 갇힌 물에 빠진 생쥐 마냥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기어와서 제 다리를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오빠,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오해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입만 열면 몰랐다, 착각했다 하면서 거짓말만 하는 이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있어? 너는 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님까지 기만한 거야. 알기나 해? 예비 아내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싶으면 일단 들어보라며 당황한 척 시간을 벌고 변명을 생각해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말을 얼버무리고 돌렸던 이유도 전부 그냥 시간 끌기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예비 아내 말을 끊어버린 순간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시는 듯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고 직원 안내로 제가 있는 곳에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의아한 듯 물으셨습니다. 너 올 때 기다리다가 내가 찾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냥 왔어. 아니 근데 넌 왜 여기 이러고 서 있어? 예비 장모가 저기 앉아 있는데 입구에 딱 서서 뭐 하는 것이요?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상견례 못할 것 같아요. 양가 어른들 한 자리에 모아두고 버르장머리 없이 무슨 말이야? 사랑 싸움은 니들끼리 하고 일단 앉아서 얘기해. 아버진 저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고 어머니를 이끌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마 부모님까지 이런 거짓말 같은 상황에 당하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앉지 마세요. 이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전부 다 속았다고요. 뭐야? 속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다 들었어요. 저 아줌마는 대역 알바 중인 거고 저 아줌마를 고용한 사람이 이 여자라고요. 시골에서 3시간 걸려서 왔더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놈들이 우리 식구들을 뭘로 보고 이딴 짓을 벌인 거야. 세상 말세라지만 감히 상견례 거짓 부렁을 쳐? 저만큼이나 충격받고 화가 난 아버지는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순간 바닥에 있던 신발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 예비 장모 대역을 했던 아줌마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루 일당 20만 원 준다길래 돈이 급해서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여자가 무슨 의도로 그런 건지 저 정말 몰라요. 그 말을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거짓말 짜고 같이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몰랐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아줌마를 보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입 다물어요. 내가 지금 부모님 앞에 있어서 참는 거지. 나 이렇게 넘어갈 사람 아니니까 딱 기다려요. 저는 우선 놀랐을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사실관계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며 집으로 가서 계시라고 했어요. 택시를 잡아서 우선 서울에 있는 제 집으로 모셔드렸죠. 그리고는 다시 식당으로 와서 죄인처럼 앉아있는 사기꾼 2사람을 보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산 건지 기가 막혔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예비 아내가 무릎을 꿇고는 제 다리를 붙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오빠, 일단 진정하고 나랑 얘기 좀 해. 그런 거 아니야.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왜? 이제야 뭐라고 또 거짓말 칠지 생각이 끝났나 봐? 우리 아버지가 화낼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꾹 닫고 있더니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떠들어봐.
나 사실 고아야. 고아라서 그랬어. 진짜 죽어도 고아인 거 알리기 싫어서 그랬어. 나 좀 이해해줘. 내가 그런 식으로 네 상황 전부 이해해주다 이런 개 같은 상황까지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고아라서 속였다고? 웃기시네. 이제 네가 콩으로 매줄 만든다고 해도 네 말은 못 믿어. 내가 네 시커먼 속 낱낱이 밝혀내고 저 아줌마도 같이 쌍으로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제가 고소를 한다고 하자 예비 아내는 울기 시작했고 대역 알바를 하던 아줌마는 깜짝 놀라서 저를 보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일당 20만 원인 것만 알고 온 건데 절 고소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그쪽 사정 알아서 어디다 쓰는데. 막말로 아줌마는 돈 받으면 끝인데 난 아줌마 때문에 인생이 골로 갈 뻔했다고. 근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소리가 함부로 나와? 진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신 이런 일 안 할게요. 제가 진짜 오늘을 계기로 절대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제발 봐주세요. 남편 귀에 들어가면 저 죽어요, 정말. 대역 알바 아줌마는 자기 정말 죽는다며 앞으로 이런 알바 절대 안 하겠다고 빌었어요. 저는 그 아줌마를 보고 고소는 안 할 건데 제가 묻는 말의 사실만을 말하라고 했죠. 만일 하나라도 거짓을 섞어 말할 경우 선처 없이 고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아줌마는 고맙다며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예비 아내를 보며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네 뺨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은데 겨우 참는 거야. 나는 대체 네가 뭐 하는 년인지 다 밝혀내서 너 진짜 제대로 개망신 당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저는 무릎 꿇고 울기만 하는 예비 아내를 보고 가만 안 두겠다며 소리치고 나왔어요. 저는 곧장 나오자마자 예비 아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기꾼년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 후 흥신소를 찾아서 뒷조사도 부탁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설마 했는데 예비 아내는 껍데기만 진짜 본인이고 알맹이는 전부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눈, 코, 입 빼고는 전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왔던 거예요. 흥신소에서 정보를 찾아준 담당자는 제게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 뒷조사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지명 수배자예요. 뭐라고요? 지명 수배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 정보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 중에도 완전 악질이에요. 사기 전과 산범인데 또 사기치다 걸려서 지명수배 걸려 있어요. 사기꾼이 대단하네. 의사 양반도 다 속이고. 세상에 결혼정보회사에 사기전과 산범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작정하고 모든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흥신소 담당자는 조사해보니 예비 아내가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한 신상정보가 모두 예비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정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어이가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흥신소에서 남들 뒤 여러 번 밟았지만 이런 여잔 처음 봐요.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동창 정보를 그대로 자기 인생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아주 작정한 사람이라 깜빡 속을 뻔하셨어요. 그 사기꾼 친부모 둘 다 살아있는데 도박꾼들이라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사나 보네요. 진짜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저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예비 아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은 동창을 사칭한 가짜였던 거예요. 그 동창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사원증이 사라진 것도 몰랐죠. 저는 이걸 전부 모아서 예비 아내의 표적이었던 동창을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동창은 자신의 민증과 사원증에 자신의 얼굴이 아닌
예비 아내 얼굴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땐 안 친했는데 언제부턴가 자기도 취업 준비를 한다고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도 동창이고 같은 반이었던 친구라 도와준 건데 옆에서 이런 짓을 하려고 그런 줄도 몰랐어요. 제가 휴직 중이라서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게 아니라 이름이 조회됐나 봐요. 그 동창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도 고소하겠다면서 전부 증거로 쓰겠다고 가져갔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임신했다고 가져온 초음파 사진마저도 동창 거였다니까요. 그러니 그 동창이었던 친구는 좋은 마음으로 얘 친구 도와주려다 어이없이 당한 꼴이었죠. 그때 초음파 사진까지 훔쳐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두고 볼 수 없어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꾼 앞에 장사 없다고 해도 돈을 내고 믿고 가입한 곳에서 인생 망할 뻔했는데 가만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명 수배자인 사기꾼년도 잡아 쳐넣으려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사기로 지명 수배된 여자 어디 있는지 안다면서 신고를 했고 저는 제 뒤통수를 친 사기꾼년을 약속 장소로 불렀죠. 제가 전화를 걸어서 나오라고 하자 저한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한 번만 살려줘. 나 결혼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려고 했어. 아이도 낳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나 오빠 아이 임신했잖아. 임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 그 말 왜 안 하나 했다. 너 도와주려던 친구 등쳐먹고 새 삶을 살려고 했다고? 남의 인생 훔쳐다 사는 게 무슨 새 삶인데. 그리고 너 지명 수배자였더라. 내가 진짜 이번 기회에 손 털려고 했다고. 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못 믿냐고. 그래, 네 말 믿어줄 테니까 나와서 하나하나 해명해. 그럼 새 삶 시작할 기회 줄게. 진짜? 그럼 지금 당장 나갈게. 결국 제 꾀에 속아 넘어간 사기꾼녀는 한 걸음에 달려나왔고 저를 보고는 울먹거린 얼굴로 감동받은 표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서로 사랑했잖아. 오해 풀고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왜 너랑 살아?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어디? 그럼 내가 살 곳이 어딘데? 네 뒤를 봐. 저 신고자예요. 여기 사기꾼 잡아가세요. 그러자 뒤에 있던 경찰들은 사기꾼년을 잡아갔습니다. 웃긴 건 잡혀가는 와중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글쎄 그 와중에도 저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야, 지금 너 내 뒤통수 친 거야?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네가 새 삶을 살려면 가서 죗값 받는 거 말고 없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다 끌려간 사기꾼녀는 결국 끌려갔고 동창의 고소로 죄명도 추가됐어요. 상습범이라 쉽게 풀려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부모님들이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죽 써서 개 줄 뻔했다고 욕을 한 바가지 하셨어요. 저도 황당한데 부모님은 얼마나 날벼락 같았겠습니까? 지금도 결혼정보회사와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저는 끝까지 싸워서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책에서 본 글귀 중에 거짓말은 새끼를 친다는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는 더 큰 사기 행위도 거침없이 하게 됨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인데 제가 겪어보니까 딱 들어맞는 말이죠. 정말 늦게라도 알아챘으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보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시라는 뜻으로 쓰게 됐어요. 부디 저와 같은 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